정치 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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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기자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오후 3시부터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진행을 합니다.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전원 합의체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이에요. 네. 너무 빠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렇게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죠.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정치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좀 엇갈린 측면이 많았어요. 당선 무효형을 받은 분들이 많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뭐 정읍시장 같은 경우,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래서 이거를 대법원 입장에서는 완전히 확고하게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왔다고 보고, 더군다나 이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라도 대법원 입장에서는 빨리 뭔가를 정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상고심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뭐 파기환송이든 뭐 인용이든 간에 어찌되었건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판결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수정? 네, 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법한 상고기각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일단은 이제 대법원이 이런 속도를 내는 거,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은 지 34일 만이고 전원합치는 이제 9일 만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왜 대법원이 이렇게 서둘렀느냐? 결국에는 이게 이재명 후보라는 유력한 대권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영향을 주려는 결정을 했다고 보기 힘들고요. 다만 대법원이 조기 대선에 본선에 들어갔을 때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여야 간의 쟁점거리로 이제 부상할 수 있죠. 대법원한테 왜 선고하지 않느냐? 이걸 선고하면 파기재판 해서 그 지금 상대 후보를 바로 자격 박탈해라, 이런 이제 쟁점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요, 대법원은. 그러니까 대법원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본선 들어가기 전에 다소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털고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가는 것이고, 심리기간을 9일이라고 봤을 때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지난 2심의 무죄 선고서를 다 읽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틀에 한 번씩 지금 2번 했으니까요. 저는 2심의 무죄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물리적 시간이다. 이거를 파기환송이라든지, 파기재판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물리적으로 파기환송을 할 때도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법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토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상고 기각에 대한 결정이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져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생중계를 한다는 의미는 소수 의견도 반영이 돼서 이 허위 사실에 대한 기준 정도는 아마 대법원에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보시기에 본격적인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후보 등록이 끝나는 5월 11일 이전에 좀 논란을 매듭짓자라는 그렇습니다. 게 있고, 또 이렇게 빨리 나온 건 상고 기각이니까 그렇다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예요. 결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뭐 결론이야 봐야 되겠죠. 뭐 대법관들, 대법원장 포함 14명. 근데 이제 노태학 대법관은 빠지니까 10분 넘는 분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하는 건데, 뭐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 정치적인 상황이 이 판결 때문에 바뀌리라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설령 파기환송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확 꺾여서 뭔가 민주당에서 뭐 응급 처치를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는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상고심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정치인의 그 당선 무효와 관련된 그 기준을 정한다는 차원에서 좀 봐야 할 거고, 아울러서 헌법 84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돼서 직을 수행할 경우에는 이전에 재판이 진행되냐 마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대법원에서 밝힐지 안 밝힐지, 그것이 하나의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밝힐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밝힐 이유가 없죠, 대법원이. 84조는 사실상 대법원이 이번에 그걸 밝힌다면 또 선거에서 쟁점화가 됩니다. 왜 대법원이 그걸 밝혔냐. 이거 정치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헌법 84조는 대선이 다 끝난 뒤에 84조의 논박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어떤 판단을 구할 수는 있으나, 이 대선 기간, 선거운동 기간에는 84조를 가지고 그 어느 기관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오늘 대법원에서 84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입니다. 소장님이 예상하시는 대로 만약에 상고기가 무죄가 나오면은 굳이 헌법 84조로 언급하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면 헌법 84조에 대해서도 뭐 언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기는 하던데요. 파기환송이 된다면은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개입했다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땐 84조까지 또 해석해서 낸다. 이건 대법원이 사법 쿠데타를 하는 거죠. 대선을 앞두고 이건 너무 유력 많이 후보에 개입하는 대해 거다. 영향을 주겠다라는 개입 선언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는 드라이하게 했을 때는 84조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거기에 법률적인 부분에 맞춰서 할 수는 있겠으나 파기환송을 한다고 84조를 패키지로 묶어서 한다. 그러면은 대법원은 이번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84조까지는 그렇게는 시기상조지 하지 않을 거다. 않을까 그렇게 네. 봅니다. 네. 대법원의 결정이 84조에 관련해서 그럼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거는 지금 시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개입을 하시는 84조 거네. 부분은 따지고 보면 헌재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대법원에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버리면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중간에 84조의 의미가 크게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재판이 2심까지 돼 있는 거 외에 1심, 2심 부분들이 진행이 될지 말지는 30일 뒤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 지금 개입하고 들어오면 그거는 선거 개입이죠. 굳이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렇죠. 할 수가 보시는 없죠. 거네요. 네, 뭐 3시에 시작을 하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TV 생중계 허용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뭐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을 고려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국민적 관심이 높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대법원이 아예 또 이재명 후보의 면죄부를 주려는 재판이 아니다라는 것도 고려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전원 합의로 있어서의 상고기가 아니라 소수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생방송을 결정하지 않았냐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어쨌든 뭐 대법원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게 결국 지금 정치랑 연결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희도 일부 분들은 이 4가지 가능성 중에 파기, 자판, 그래서 유죄 딱 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증발되는 상황까지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 입장에서 정치적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법원에서는 이 생중계하는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허위사실 유포고 자, 이 경우는 아니고 이 경우는 맞고 이런 기준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생중계를 하려고 했다. 이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만 더 바라면 국민들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헌법 84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뭐 이 정도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아까 앞서서 대변인님은 뭐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에게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재판 네. 5번 할 거 3번 한 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유죄 취지의 이제 파기환송인데 그 유죄가 범위가 있잖아요. 그거 아직 멀었잖아요. 그래서 84조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대선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큰 영향이 있을까 싶습니다. 대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전혀 없지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상고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아주 미미한 경우로 파기환송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2심 고법에서 그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6월 3일까지 그 다시 어떤 결정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이 대법원의 어떤 선거에 있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적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생중계에 많은 어떤 이목을 주목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보입니다. 3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 결과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에 대국민 담화를 할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퇴하고 출마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가 출마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한 이후부터 줄곧 일관되게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그러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참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여기까지 왔으면 출마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수장님?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 윤석열 정부를 전체를 네. 관통하는 큰 키워드는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맞추죠.
저는 줄곧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를 한다. 라고 얘기해 왔고요. 지금 그 어떤 제 말이 현실로 지금 도래하는 게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란의 행위 때문에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정부에서 2인자 총리였고, 그러면 그 또한 내란의 행위에 있어서 책임이 아예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그 책임질 부분이라는 게 법적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최소한 국민한테 염치가 있다면 나오면 안 되죠. 자격이 없죠. 그런데 왜 나올까? 저도 정상적으로 그 윤석열 전 정부를 판단했다면 윤희석 대변인처럼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줄곧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다 맞춰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오시는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는 정말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 대통령의 꿈을 꿔왔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갑자기 어느 시점의 포인트에서 어떤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친윤 그룹의 세력들과 대통령실의 일부 사람들, 그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기획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가면 그림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 최소한 대권은 못 먹어도 당권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물러날 이유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퇴하고 출마할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러면은 대국민 담화를 뭐 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럼 어떤 내용이 담길 거냐? 언론들에서는 사퇴 이유 설명하겠죠. 난 이러이러해서 사퇴한다라는 얘기를 설명할 거고, 개헌, 거국 내각을 제안할 거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국민들이 출마할 만하다. 명분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안 되죠. 그거 가지고는 일단 그 직에 계셨던 분이 출마한다는 것 자체로 이미 명분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한덕수 대행은 총리에서 대통령이 거리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지금 직에 있고 시한도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한 달밖에 안 남은 대선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관리를 중간에 하다가 본인이 공고하고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대선에 갑자기 유니폼을 바꿔 입고 선수로 나간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어떤 명분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한덕수 총리가 55년에 걸친 관료 생활을 마감함에 있어서 대단히 끝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출마하시게 되겠죠. 출마하시게 되면 기존에 겪어왔던 그 관료 생활과는 전혀 다른 거친 광야로 나가시는 거예요. 일단 뭐 내일부터는 정말 생경한 사무실에서, 생경한 환경에서 기자들의 날선 질문들을 다 받아내야 하고 행보 하나하나마다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무엇을 생각하고 정치에 나서겠다고 하신 것인지 저는 도통 이해를 못하겠어요. 명분이 있습니까? 소장님 보시기에 앞서 어때요? 얘기했듯이 없죠. 네. 없습니까? 근데 이제 뭐 메시지는 명분이 있게 발표를 할 것이고, 네. 앞서 한 달 출마를 뭐 오늘 내일 한다면 한 달간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일정들과 행보들을 보면 그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 그렇죠. 통상, 외교, 안보, 그다음에 통합, 그다음에 개헌을 통한 정치 개혁, 그다음에 거국 내각에 대한 여야 협치, 그리고 국민에 대한 어떤 민생에 대한 뭐 여러 가지의 뭐 보관들, 그것 때문에 간다. 조용하고 편안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너무나 정치가 극단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했다. 어떤 그런 맥락의 흐름들의 메시지, 빤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개헌과 거국 내각이 누가 해주죠? 예를 들어서 개헌이라는 게 혼자 하나요? 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개헌을 그냥 힘으로 또 밀어붙이나요? 또 군대를 보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개헌할 겁니까? 거국 내각?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국 내각도. 그렇죠. 그러면은 그 상대가 임해줍니까? 요소도 아니죠.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란으로 무너진 윤석열 정부의 2인자가 개헌합시다, 거국 내각 합시다 그러면 민주당이 훌륭합니다, 당신은 역시 미스터 통상맨 하면서 가겠어요? 못 가잖아요. 현실인식이 전혀 없는 메시지를 낼 거예요.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그럴싸한 포장지로 속이기는 할 수 있으나 속살을 보면
그냥 힘겹게 거기에 서서 친윤 중심의 포스트 야당, 국민의힘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때 기득권만 유지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아니고서는 대내외적으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다음 정부를 책임질 수 있는 역할과 자질이 안 된다라는 점에서는 그 메시지 빤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속지 않으실 거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두 분 다 명분이 없다고 하는데 뭐 대국민 담화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하시면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그 부분도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한 총리 출마가 어쨌든 가시화가 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경선에서 단일화가 지금 쟁점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어제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후보 TV 토론 있었잖아요. 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언제 누구와 단일화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슈가 너무 크게 되는 것은 저는 우리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늦지 않게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후보님이 최종 후보가 되시면 그때 한덕수 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당원이 그렇게 애를 쓰고 국민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뽑아준 후보가 양보를 한다 그럴 때는 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 어떤 명분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는지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인데 뉴스에 한덕수 권한대행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단일화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 당의 구성원 그리고 뭐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은 뉴스죠. 당의 후보, 다른 후보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는 과정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당 밖에 지금 출마 선언도 안 한 분에 대한 뉴스가 더 많이 나오고 예정된 선출이 예정된 후보와 단일화를 벌써 얘기하는 것은 정당 정치 사상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누가 어떤 자격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저희 당에서 선출된 후보와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했느냐, 그 여부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지지 기반이 중도라든지 뭐 진보라든지 지역도 만약에 저희의 강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뭔가 준거 집단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면 명분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정치 공학적으로.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그냥 저희 쪽 후보잖아요. 우리 안에서 후보가 뽑혔는데 안에 있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단일화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이렇게 밀고 계신 분들이 결론은 이 사람이 후보가 돼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저희 당의 후보, 기호 2번에 이름이 한덕수 이렇게 찍히는 순간만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글쎄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입당도 안 한 상태고 단일화를 밖에서 해서 입당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기호 2번을 하겠다는 건데 시간도 없고 정치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과연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을까? 시간은 선출된 후보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시도조차 못하고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네. 저희 당에서 당원들에 의해서 공천을 받고 당선이 돼서 의원직을 갖고 있는 분의 상당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원들이 생각할 때 그 행위가 맞다고 생각하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당원이 그런 지위를 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언제 밖에서 다른 길 가고 있다가 결승선 한 1m 앞에서 다시 거기서 뭔가 셈법을 굴려서 후보를 뽑아라. 이런 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 절차 이런 거 다 중요하고 한덕수 총리는 출마를 하실 거면 저희 당 경선 시작부터 총리직 벗어 던지고 당에 입당해서 등록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밟았어야 합니다.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 명분 절대 설 수 없다는 근거 중에 가장 큰 겁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네, 거의 비슷한 입장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죠. 참 국민의힘이 어쩌다가 이렇게 그 수준이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제도 하에서 정당 정치를 하는 공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최소한 마음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이 경선 과정에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입니다. 설사 내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지도부는 무슨 소리냐. 우리 당의 후보가 먼저 선출이 되고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흡수해서 우리가 이기는 후보를 배출한 정당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정당을 운영하는 지도부도 지금 현재 4명이 있을 때도 한덕수, 2명이 있을 때도 한덕수, 이제 1명이 돼도 한덕수. 그냥 오로지 끝이 정해진 책처럼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4선, 5선씩 하신 중진, 그다음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을 맡는 분들이 어떻게 밖에 있는 후보를, 그게 이제 관계성을 떠나서 무소속인 후보를 우리 당의 후보로 세워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는 게 해당 얘기 아닐까요? 그러면 공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말아야죠. 아니면 국민의힘의 옷을 벗고 무소속 후보를 돕겠다고 나가서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도우면 되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왜 버티느냐? 국민의힘은 가지고 가고 싶고 한동훈 후보는 오면은 걸리적거리고 본인들의 자리가 위태위태하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도 데려와서 한동훈 후보가 됐을 때 막아서 반드시 우리 국민의힘의 친윤의 기득권을 지키자. 라는 포석들이 보이니까 결국에는 당내 민주주의도 다 사라지고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 정신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진개진이라고 하는 게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질서를 아예 부정해버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품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나 보다라고 저는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홍준표 후보가 이제 탈락하고 나서 그 캠프에 있던 의원들이 뭐 3시간 만에 김문수 후보 캠프로 옮겨갔다 뭐 이 얘기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어제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모양새로 보면 친윤계가 대거 결집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한동훈 후보가 SNS에 이렇게 작심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두고 당내 일부 의원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정계 은퇴하면서 탈당까지 했잖아요. 그때 대권 승리가 아니라 당권만 노리는 사람들이라고 비판도 했습니다. 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그렇습니다. 됩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이 조기 대선이 왜 열리는가만 생각해 봐도 어떤 식으로 저희가 대선에 임해야 되는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을 함에 그 행위 때문에 결국은 탄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면 그 계엄령 발동과는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분을 내세워야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뭔가를 갖고 이 대선에 임할 수 있다는 상식이 성립이 되죠.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뭐 둘째 치고요. 한덕수 총리를 내세운다는 얘기는 그 윤석열 정부의 처음부터 끝까지 총리를 하셨던 분이니까 한덕수 카드는 결국 윤석열 재신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대선을 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많은 의원들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는 대선은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지금 상고심 별로 신경 안 쓰듯이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뭐에 신경을 쓰느냐. 결국 그 이후에 벌어질 전당대회에서 뽑힐 새로운 당 지도부 그 구성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서 그 캠프에 간 분들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김문수 후보 캠프로 갈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으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정계은퇴 선언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 퇴장하는 장면에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홍준표 후보 캠프의 유력한 의원들은 배웅도 안 했습니다. 아무도 안 나갔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직접 목도를 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인간적으로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럼 이분들은 홍준표 캠프에 위장 취업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분들이 김문수 캠프로 간 겁니다. 그러면 김문수 캠프에 모여 계신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의원분들의 구성이 단일하냐? 아닌 거죠. 목표만 같은 거예요. 나의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한 방법. 그럼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다 똑같이 나를 지지하고 있냐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도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저희 당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일견 자괴감이 드는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실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슬픈 현실이죠. 정치가 이렇게까지 어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들을 서슴없이 얼굴 두텁게서 저지를 수 있느냐. 그게 국민의힘이 그래도 늘 의견이 다르고 갈등과 여러 가지 반목을 해왔던 당이긴 하나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를 나누면서 정통 있는 당이었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모양새를 보면 아바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선 후보를 내는 데 있어서 김문수 후보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한덕수의 아바타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나오게 되면 윤석열의 아바타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윤석열을 못 버리고 가는 겁니다.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자체도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바타 중에 하나였죠. 한덕수의 대리전으로 나와서 표를 흡입한 다음에 이 모든 표를 한덕수한테 주는 것이고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가 된다면 윤 어게인의 기반 속에서 야당으로서 3년 버텨보자 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민주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좀 경이로운 방식의 이런 후보 선출을 하는 거를 저도 정당 생활을 거의 거의 17년, 18년 하는데 이런 모습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이제 공당으로서 어떤 자존심과 국민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이 오로지 권력과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그냥 해버리는구나. 근데 부끄러움이 없으면 정치 그만해야 됩니다. 좀 세게 얘기하면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선이 아니라 지금 당권에 더 관심이 있다 이렇게 두 분 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는 당권을 잡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가 네. 당권을 잡게 되면 네. 친윤 그룹들은 본인들이 당내 입지는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거 막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다? 그렇죠. 저는 그 외에는요. 네. 이 같은 좀 기괴한 방식의 후보 선출 방식들을 지도부가 편을 든다는 거 납득이 안 돼요. 아무리 비정상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답이 안 나온다. 지도부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부에서는 이미 뭐 단일화 경선 얘기를 기자들이 물을 때마다 다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과 우리 후보 사이에 누가 이길지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된다. 그럼 단일화 협상이 순조로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앞서서 그 토론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양보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명분은 있어야죠. 이런 얘기도 나왔고 뭐 콘클라베식 톱다운談판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단일화가 쉽겠습니까?談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됐는데 왜 또談판을 해야 하냔 말이에요. 당 테두리 안에서. 지금 지도부에서 바깥에 한덕수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범보수를 관장한다는 입장에서 우리 후보 하나 있으니까 단일화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어느 당의 지지자와 어느 국민이 그런 자격을 줬는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묻고 싶고 김문수 후보든 한동훈 후보든 당 후보가 되잖아요. 당무 우선권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분이 당대표입니다. 지금 지도부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왜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당신들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런 거 안 한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아니 일정도 촉박하죠. 일주일 안에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럼 이제 네. 그 당무 우선권을 갖게 된 당 후보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단어를 쓰지는 않겠지만 얼마든지 시간 끌 수 있어요. 모든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하루 이틀 가면 한덕수 총리가 이제 무소속이 돼서 자연인이 돼서 자기 돈 써가면서 사무실에서 기자들 상대하면서 무슨 행보를 해야 될 텐데 동력이 없는 거예요. 이쪽이 만나줘야 뭘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왜 이 정치권으로 자꾸 오시려고 하는 건지. 막중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그 책임을 그대로 방기하고 저는 그 점을 이해를 못한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떨 거라고 보세요, 소장님? 그러니까 네. 당무선권을 갖고 네. 있으면은 다른 의원들이 꼼짝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 같고요. 지난번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있었고 그다음 당대표도 있었어요. 그때 당 상황이 어땠나요? 녹록했나요? 녹록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 정치는 세력이 하는 것이고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 그냥 그만 딱 뛰어나서 정치인 한덕수로 나선 그분만 봤을 때는 무시해버리면 돼요. 나 단일화를 왜 당신하고 하나. 여론이 뭐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나는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다수의 특히 중진 지도부 출신들이 똘똘 뭉쳐서 안 된다라고
강하게 푸시를 하면 당무 우선권이 10개가 있어도 못 막아내는 게 정치입니다. 그럼 단일화 협상이 나설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 부분에서 분명히 마찰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대선을 치르나 안 합니다. 대선 치르기 전에 집안이 이미 풍비박산 나기 직전인데 무슨 대선을 치를 수 있겠어요. 그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자체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무조건 좋은 영향이 아니라 악영향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후보끼리 만나서 이런 파열음이 나기 시작하면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정책 구상과 여유로운 뭐 대국민 접촉을 늘리는 가벼운 아주 크게 뭐 어떤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치러서 다음 정부를 구상할 수 있는 뭐 저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국민의 지금 상황 자체, 친윤들이 정말 헛발질을 해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제가 국민의 편이 아니라 정당 정치를 네. 오래 봐온 사람으로서 걱정이 돼서 하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협상이 순조로울 거냐 아니냐 시작을 할 수도 하지도 못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보는 이런 상황인데 아까 일정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 11일까지 후보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단일화가 안 된다라고 치면 기호 2번을 못 따는 거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 그렇게까지 가는 상황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염두에 안 둬서 이제 이렇게 도전을 대국민담화 한다. 오늘 하고 내일 출마선은 예정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은 지금 누가 됐든지 간에 당내에 누구의 말을 듣고 아 그렇게 되는구나 생각하고 철석까지 믿고 나온다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 일이 벌어질 거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순수하게 이 상황을 보시는 거라고 보고 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된 사람의 권위라든지 갖고 있는 힘의 크기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냐. 결국 당원의 총의를 모아서 후보가 된 사람은 그 자체로 당 대표이고 당 후보예요. 이 당의 존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그런 시각에 지금 매몰돼 계신 것이 아니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호 2번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나오면 자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선거운동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바로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이 됐건 뭐 열흘이 됐건 간에 그것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은 계속 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대선이란 게요. 우리 선거 자금, 선거 비용 한도액이 500억이 넘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아무리 적겠어도 정의당인가요? 어디서 계산을 한 게 있는데 11억이면 최소한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11억은 작은 돈입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현실적인 문제와 맞닥뜨릴 것이다. 어쨌거나 그럼 일주일밖에 없어요. 그 안에 그러면은 소장님 보시기에는 뭐 친윤이 됐건 어쨌든 뒤에서 이걸 위해서 밀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친윤 그룹들이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들이에요. 뭐 정치를 처음 시작해 본 사람도 아니고요.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은 관리만 오래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선수로 뛸 생각으로 나왔지만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많게는 한 4, 50년 정치 경력, 적게는 한 20, 30년 한 정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 없이 떨어뜨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예전에 2002년도에 후단협 같은 그런 생각까지도 당내에 많은 친윤 그룹의 의원들이 준비하고 뭔가 놀랄 만한 반격 포인트, 단일화를 위한 어떤 전략적 포인트는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최종 결정되는 사람은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보다는 덜 이렇게 호응을 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지 안 그러면 당무 선거만 내세워서는 나머지 따져보면 그런 기라성 같은 정치 노장들을 그냥 당무 선권으로 다 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한동훈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뭐 만날 거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요. 그럼 탄핵 찬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대결 구도가. 이럴 경우에 최종 후보로 한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한 후보의 경쟁력은 이미 보여줬다고 봅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한 후보가 작년 12월 16일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정치 시작하려고 했던 그 2달 기간, 그 책 발간했을 때 2월 16일이잖아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이제 정책명이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랑 지금을 비교해보면 어쨌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한동훈 후보는 본인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과시를 했다. 실체, 본인의 실체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내일 모레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2번을 거쳤잖아요. 경선을. 숫자를 몰라요. 숫자를 말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그래서 그냥 추측만 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뭐 여론조사라든지 어떤 뭐 다른 어떤 SNS상에서의 반응들 이런 걸 가지고 미뤄 짐작을 하는 건데 한동훈 캠프 입장에서는 당선된다고 보고 가는 거죠. 김문수 후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거니까. 예. 된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다.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소장님? 개인적으로요? 네. 판세 분석을 하면 네. 바로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주목할 만하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친윤그룹의 대대적인 당내의 조직세, 뭐 지역위원장으로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대의원들이라든지 조직에 있는 여러 가지의 각 뭐 지류들에 대한 어떤 조직을 돌릴 수는 있겠으나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충분히 비슷한 양상을 보였거든요. 뭐 원희룡, 나경원 등등 친윤그룹들이 다 모여서 따지면 그때도 조직을 돌렸죠. 근데 63%가 당원과 민심을 똑같이 얻었다는 점에서는 지금의 이 유권자들의 표심은 이게 지역위원장들 돌리는 어떤 그런 점조직, 그냥 관리하는 조직으로 실현되기는 좀 쉽지 않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유권자들의 표는 그 성향에 맞춰서 흘러가는 쪽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최근에 주목하는 거는 제가 2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후원금 모집이 매우 빨리 됐다. 20곡 4천. 하루 만에 됐죠. 하루 만에 됐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SNL이라는 그 어떤 프로의 어떤 쇼츠 영상이 1,200만을 돌파했다. 뭐 그게 부정적인 수치든 긍정적인 수치든 관심도가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라고 봤을 때는 이 2가지의 상승 요인들을 종합하면 김문수 후보는 그냥 당내 의원들이 모여서 자, 정치적인 조직 풀 가동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땐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를 전 조심스럽게 점치고 싶습니다. 최근의 여론 흐름을 볼 때 좀 주목할 필요가 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 공격이 굉장히 세질 것 같아요.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덕수 총리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국정원과 총리실에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사실상의 캠프를 꾸리고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 이런 의혹이 하나 있고 또 어제 보도가 많이 됐는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혹시 이거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스콧 베선트 그 미 재무장관 발언도 논란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심판으로 계시던 분이 선수로 유니폼을 바꿔 입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적 문제가 없이 뭐 그럴 거 없이 그냥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권한대행으로서의 행동들은 다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 발언도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협상 내용이 협상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상대방이 미국 재무부가 그런 얘기를 한다. 미국 재무장관이 이 사람들은 선거 때문에라도 뭐 빨리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한덕수 총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공무원으로서의 행동을 했다. 이걸 어떻게 피해갈 수 있냔 말이에요. 뭐 스콧 베센트를 뭐 우리나라 국회로 불러와서 뭐 물어볼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다 안고 출마까지 강행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답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출마하는 순간 이런 게 다 논란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그 흠잡힐 때가 많죠. 뭐 사전선거운동 꼭 국정원 출신과 그 총리실에 있던 그 공무원들이 사전에 퇴직 전에 여러 가지 일을 도왔다는 부분도 있겠으나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했던 발언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파면에 이르게 된 원인은 공사 구분이 안 되고 권력을 사사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공과 사로 구분했다면 어떻게 비상계엄을 그 평온한 시기에 했겠어요? 그리고 정치로 풀 문제를 정치로 풀었지 정치로 풀 문제를 군사력을 통해서 풀려고 했겠습니까?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도 똑같이 닮은 꼴이에요. 이게 본인의 사사로운 출마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관세 협상 자체를
빨리 선거 시작 전에 풀려고 한다. 그럼 이게 제대로 판단이 됐을까요? 그냥 다 퍼주지 않았을까요? 미국 입맛대로 다 해주지 않았을까요? 대한민국 국익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권한대행으로서 본인이 통상 전문가라고 국민들을 속이고 그 뒤 이면에서는 자기의 선거운동으로 해서 관세 협상을 우리의 국익보다는 미국의 국익, 빨리 속도에 맞춰서 그냥 끝내고 자기의 성과를 가져오려는 퍼주기식 관세 협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국익을 상당히 침해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사전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이 죄는 굉장히 무겁게 물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큰 실수한 거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 일이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정부의 수장과 협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시한부 30일도 안 남은 권한대행이 와서 빨리 협상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재무장관, 미 재무관장 입장에서 이거 뭐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출마하는 순간 공격과 논란의 중심에 설 거다. 자격 없으므로 네, 저는 많은 공격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말씀을 하시니까 어제 검찰이 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그 자택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건진법사 관련입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좀 보세요? 건진법사는 명태균 씨의 어떤 건보다는 핵폭탄급이다. 더 큰 사안이다. 이건 비교할 수만큼 어마어마한 어떤 그 메모드급, 메가톤급 어떤 비리 범죄 혐의 이들이 쏟아져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냥 단순하게 감봉권이 쌀통해서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그 다음에 특정 뭐 종교단체 그게 사업으로 연결이 되던 어쨌든 6천만 원씩 목걸이가 가네마네 하는 정도면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수준을 저 그냥 후진 개발도상국들의 부정부패를 저지르던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단면이에요. 이건 엄중히 해야 되는데 검찰이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하네요. 칭찬을 받을 일인가요? 왜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는 그때는 몰랐던 걸 파면되고 난 데는 알게 되죠? 그게 검찰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것은 수사기니까 하긴 해야 되나 이런 뭐 이미 권력의 끈이 떨어진 대통령 부부를 뒤늦게 수사한다고 해서 검찰의 조직이 뭐 개혁이 돼야 된다거나 해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는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에 맞게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일을 하셔라 라는 거 외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건진법사 의혹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이 명태균 씨 관련한 뭐 여론조사라든지 그거에 근거한 어떤 뭐 공천 관련한 좀 뭐 잡음들 이 수준을 많이 넘는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인사 관련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뭐 금전 관련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분이 그 저희 쪽에 연관된 분들의 이 범위가 넓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나올 수 있는 일들은 훨씬 더 많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명태균 게이트 못지않게 그보다 더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분 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